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산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쓴 천백만 작가입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인문학이었는데 출판사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산투자 가이드로 제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런 만큼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산투자를 하자는 개념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존 리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1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얘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는 그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을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보다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은퇴 자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그 몸이 아픈 경우에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고 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노후에 쓸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투자를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의 속성을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이 책의 한 줄 주제입니다. 예, 자산 투자 관련해서는 제가 미국의 그 펀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투자 관련 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 돼서 미국 펀드에 투자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영화 시나리오나 드라마 대본을 쓰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미삼아 천백만 TV라고 하는 그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노후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듯이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문제는 그 부동산에 자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 우리나라의 그 출생자와 사망자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2020년 들어 처음으로 그 출생한 인구가 사망자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역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세대수 및 평균 세대원 수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세대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것이 최근 2, 3년간 그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20년 이상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인구가 줄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출산율이 1.5 이하로 떨어진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 시작된 이후에 20, 30년이 지나면 심각한 불황이 온다고 합니다. 그 출산이 떨어지면 그 노동력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축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마저 또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부동산 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데 일본 같은 경우가 1.5 수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84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서 노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표를 보시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비율은 16%, 일본은 28%입니다. 그런데 2040년이 되면 노인 비율이 34%로 거의 동일해지고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60년에 36.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무려 44%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그 100세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노후 자금이 있는 거 쓰다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부동산 팔아 쓰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지금 있는 돈으로 노후 자금을 쓰다가 20년 후에 노후 자금이 떨어져서 그때 가서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부동산이 상당 부분 떨어져서 대출을 갖고 나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60 세대들은 부동산도 좋지만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좋은 주식 투자법은 저는 일정 금액을 매달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값이 오르면 주식을 조금 사고, 근데 주식 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주식을 많이 사게 됩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올랐을 때는 적게 사고 내리면 많이 산다는 그런 그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코스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판단될 때는, 예를 들면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아니면 그 2020년에 그 코로나 사태 같이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는 주식을 좀 더 사는 그런 전략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종목 선정이 중요한데,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시가총액을 이용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1990년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개 종목이 없어졌습니다.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은행,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우, 이런 종목들은 다 사라진 종목들입니다. 장기 투자도 좋은데 이런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는 계좌가 깡통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근데 종목에 대한 자신도 별로 없고 공부도 하기 싫다, 사실 이런 분들은 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직원분이셨던 어느 분이 1,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가진 주식 거부가 되었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직원이었던 이분은 그 신입사원 시절부터 기본급으로만 생활을 하고 상여금을 받으면 이 상여금은 전부 주식을 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40년간 주식을 샀는데 그 증자에도 꼬박꼬박 참여하고 배당금도 받아서 전액 재투자를 했다 그럽니다. 이분은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차 이 4종목 위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 이분이 어떻게 그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은행 이런 그 사라져버린 회사는 투자를 하지 않고 삼성전자, 현대차, 뭐 포스코 같은 우량한 회사에만 투자를 했을까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분은 시가총액 위주로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만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위 업체에는 50%의 비중을 싣고 2위 업체에는 30%, 3위 업체에는 20%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2등이었다가 1등으로 올라오면 30% 비중을 실었던 것을 50% 비중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대차가 2등이었다가 3등으로 밀렸다 그러면 30% 비중을 20%로 줄입니다. 대신에 3등에서 2등으로 올라온 업체를 다시 20%에서 30%로 늘리고 3위 이하로 떨어진 회사는 전부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라져버리는 회사에 투자할 염려도 없고,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에만 투자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직장인들은 대부분 이 국민연금하고 그 퇴직연금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개인연금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 그 개인연금의 특성을 잘 알면은 같은 돈을 내고도 훨씬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 납입을 최대한 이용한다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매달 30만 원의 개인연금을 넣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 납입금을 3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 납입금을 10만 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을 20만 원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들은 기본 납입금의 2배까지는 추가 납입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추가 납입의 그 사업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해약을 하면 원금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업비 때문입니다. 사업비가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 납입의 경우에 사업비가 10% 정도 된다고 하면 추가 납입의 경우 사업비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봤는데 20세부터 30만 원을 기본 납입으로 하여 20년을 납입하는 경우하고 10만 원을 기본 납입으로 하고 2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리 5% 기준으로 60세가 되면은 약 1,7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을 쪼개서 가입한다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 연금보험에 60만 원을 납입할 계획이라면 기본 납입을 20만 원으로 하고 추가 납입을 40만 원으로 하면 될까요? 이것보다는 저는 기본 납입을 10만 원으로 하고 추가 납입을 20만 원으로 하는 상품을 2개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연금보험은 연금이 개시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수익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놀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2개로 쪼개서 하나를 먼저 받고 그 하나를 받는 동안에 다른 하나의 연금은 수익 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익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부연금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부연금형은 부부 2명 중 1명이 사망을 해도 남은 한 분이 계속 보험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개인연금형에 비해서 약 20%에서 30% 정도 연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 상태나 나이 등을 고려해서 더 오래 살 것 같은 사람 앞으로 개인연금형을 하는 것이 낫지 굳이 많은 수수료를 주고 부부연금형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째, 원금보장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연금은 10년 정도나 20년을 납입을 하고 그 후에 10년이나 20년 상당 부분 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외에 상당 부분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원금 보장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원금 보장형을 하면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굳이 수수료를 내가면서까지 원금 보장형을 할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섯째, 100세 보증과 같이 장기간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다입니다. 100세까지 살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천수의 삶을 누린다고 하면은 100세 보장형 상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100세 보장형 상품을 선택해서 연금을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형을 선택하지 않는다입니다. 상속형은 본인이 낸 보험료 중 일부를 본인이 받고 나머지 대부분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보험료가 너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연금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형의 경우에는 또 상속을 할 때 상속세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을 하고 싶은 경우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굴려서 모아서 상속을 하는 게 낫지 굳이 상속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상품을 설계하는 그 설계사가 추천하는 것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